인구 2,300만 명의 작은 섬나라 대만에서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만이 겪고 있는 농업 문제가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농지 축소, 쌀값 하락. 그런데 대만은 이 문제에 우리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대만의 청년 귀농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국 농업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만 농업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대만은 국토 면적이 약 3만 6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2,3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지라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는 전체 토지의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 자체가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대만은 쌀, 열대과일, 차, 화훼, 양식수산물까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고,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과 우롱차는 국제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어요. 식량 자급률은 약 3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낮습니다. 밀이나 옥수수, 콩 같은 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대만은 양보다 질, 대량 생산보다 고부가 가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대만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환경운동가나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나이대는 대부분 25세에서 45세 사이이고 여성 농민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 이거 아셨어요? 대만에서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농촌에 가서 기존 방식대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기농 재배, 특화작물 생산, 체험 관광과 결합한 6차 산업, SNS를 활용한 직거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대만 청년농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농산물을 팔려면 반드시 유통업자를 거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자기 농장 이야기를 올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소규모 농민한테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예요. 근데요, 청년들이 농촌에 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대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대만에는 100대 청년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 100대 청농인데 말 그대로 매년 100명의 우수한 청년 농민을 선발해서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관하고요. 40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선발된 청년농 한 명 한 명에게 선배 농민이나 농업 전문가를 멘토로 붙여줍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술 지도도 받고 경영 상담도 받고 판로 개척까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판 사수제도 같은 겁니다. 여기에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 유기농 전환 보조금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100대 청년농으로 선발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고 정부 홍보 대상이 되니까 사회적 인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 짓는 걸 주변에서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청년들의 정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청년 후계농 제도입니다. 35세 이하의 우수 청년을 선정해서 3년간 직불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건데 대만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 자금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대만은 멘토링과 네트워크 구축에 더 집중합니다. 한국은 지원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독립해야 하는데 대만은 청년농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후에도 계속 연결이 유지돼요.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큽니다. 농사라는 게 3년 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유기농은 토양 전환만 해도 3년이 걸리는데 지원이 끝나는 시점과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대만의 커뮤니티 중심 지원은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만 청년농들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핵심은 직거래입니다. 대만의 도시들에는 주말마다 파머스 마켓이 열립니다. 여기서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자기 제품을 팔아요. 소비자는 농민 얼굴을 보면서 사고, 농민은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공동체 지원 농업, 영어로 CSA라고 하는 모델도 확산되고 있어요. 도시 소비자 그룹이 농민과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내면 정기적으로 신선한 유기농 제품을 배달받는 방식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수입이 미리 보장되니까 안정적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은 대형마트와 도매 시장 중심의 유통구조가 워낙 강해서 직거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대만은 이 직거래 구조가 훨씬 더 발달해 있고, 그게 소규모 유기농 청년농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야시장 문화입니다. 타이베이, 카오슝, 타이중 같은 도시에 가면 매일 밤 수만 명이 찾는 야시장이 있잖아요. 이 야시장에서 팔리는 음식들이 대부분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로 만들어집니다. 야시장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거대한 소비처인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로컬 식재료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모의 야시장 문화가 아직 없죠. 전통시장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전통시장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만의 야시장이 보여주는 건 식문화가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대만 농업이 겪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중국이 갑자기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검역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치적 보복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이었어요. 대만 파인애플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터지자 대만 국내에서는 파인애플을 사 먹자는 국민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가 급증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늘어났어요. 이 사건이 대만 농업에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특정 나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 정치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이후로 수출처 다양화와 함께 국내 소비 기반 강화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직거래 플랫폼, 파머스 마켓, 야시장을 통한 국내 소비 촉진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있는 겁니다. 대만의 농촌 재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농촌에 빈집과 폐교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남겨진 건물들이죠. 그런데 대만은 이걸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폐교를 환경교육센터로 바꾸거나 예술가 커뮤니티로 만들거나 문화축제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청년농이나 사회활동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 센터로 재활용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른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을 만들기, 농촌 관광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성격이 강합니다. 대만에서는 지역민과 청년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대만 농업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도시 확장으로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태풍 피해도 매년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바뀌면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요. 농촌 고령화도 여전히 심각해서 65세 이상 농민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청년 귀농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고령화 추세를 뒤집을 만큼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보여주는 건 방향이 맞으면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청년농 정책은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멘토링,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받쳐줘야 청년들이 버틸 수 있어요. 둘째, 직거래 구조가 살아야 소농이 삽니다. 대형 유통기업을 거치면 소규모 농민은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셋째, 식문화가 농업을 지탱합니다. 사람들이 로컬 식재료에 관심을 갖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농업이 지속될 수 있어요. 넷째, 농촌 재생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까는 것보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업의 미래는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가치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대만이라는 작은 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건
작아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는 청년농도 있고 수십 년째 같은 땅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죠. 이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의 사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는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